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토론이 저는 미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뜨거워질까 아닐까가 관심사였어요. 오늘 좀 뜨거울 것 같습니까? 오늘 날씨 너무 덥더라고요. 뜨겁습니다.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정말 사실은. 뜨겁습니다. 정치도 뜨겁고 날씨도 뜨겁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두 분은 뭐 뒤쪽으로 가면서 계속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요. 네네. 좀 짧게 총평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예상했던 대로다. 치열한 공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동관 후보자가 뭐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거나 물론 이제 누가 그걸 물어봤을 때 점심 먹으면서 뭐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답변하는 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의례적으로 한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예상됐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이제 학방문으로 봅니다. 학방문 학교 폭력이고 그다음에 방은 방송 장악이고 예. 마지막에 이제 MB 정부 때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하면서 이제 문건이죠. 예. 이 문건이 이제 그 당시에는 홍보수석이었기 때문에 방송에 국한되지 않고 언론 개입, 언론 영향 주로 했던 그 문건들이 나온 부분, 국정원 문건도 소개된 바가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뭔가 뭐 스모킹 건이 됐든 아니면 이동관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또 추가적인 공방이 있거나 할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치열은 했는데 뭐 예상했던 것 이상은 없었다. 왜냐하면 결국 증인이 채택된 게 없거든요. 증인이 안 나오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일단 치열했지만 그래도 뭔가가 스모킹건 같은 정도의 굵직한 왕건이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드한 후보자의 올드한 공방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올드한 후보자의 올드한 공방요? 예. 후보자가 올드하다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여러 뭐 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또다시 등장했다. 뭐 이것이 좀 단점이겠고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방도 올드했다. 즉 지금까지 이동관 후보자 하면 떠오르는 학방문 말씀하셨지만 네. 되풀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진전된 어떤 컨텐츠가 있었어야 됐다. 그런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방 없는 이동관 청문회 공방만 남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게 평가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쁘게 평가하신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뭘 듭니다. 원하세요? 아니요, 원하시는 그건 대로 아닙니다. 주문자상표 방식 OEM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 주문을 말씀드릴게요. 해드릴까요? 커스터마이즈 들어오네요.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적절한 발언 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쓱 후보자가 웃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들. 이게 몇 가지 좀 문제가 되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좀 증인 채택 문제라든가 자료 제출 공방. 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얘기는 한데 야당의 창이 너무 무뎠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통 방어를 좀 잘한 걸까요? 뻔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7,000건 가까이 된다면서요. 지금 증거를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7,000건이나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자신들이 열심히 지금 청문회나 하려고 한다라는 모양새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무엇을 지금 요구했는데 무엇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냐는 거죠. 모든 걸 다 털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욕만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장경태 의원의 표현들이요. 네. 지금 가장 제가 좀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국회의원 같은 그런 청문회에 자질이 없었다. 고문 기술자 이런 표현 극악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동관 후보자를 호통을 치고 올가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드한 내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동관 후보자의 결함을 부각시켰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동관 후보자 하면 떠오르는 학방문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이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건 내가 들었던 거고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안 나오고 도리어 고문기수자라는 말은 전혀 사실 이 오늘 청문회에 어떤 뭐 이 프레임이 걸릴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를 앞으로 이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지금 후보자도 그렇게 막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뭐 미디어 컨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포부를 밝혔다면 저는 야당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동관 후보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실력 없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야당 의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당원의 사실 이번 헛발질이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전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실력일까? 더불어민주당의 창의 무디였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청문회를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뭘까 하면 그때는 어떤 창을 들이대도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 또는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파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노 대통령과 맞먹을 만한 삼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YS 확실히 그다음에 이제 DJ 김종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청문회 스타가 노무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 강삼재 숱하게 나왔었어요. 이해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아무리 쑤셔도 안 아파. 찔러봐. 나는 안 아프다니까. 왜 그래? 아플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군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오늘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랬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어떤 질문을 하든 또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요? 뭐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지적이 되고 그 부분이 좀 문제시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증인 채택은 못했지만 지금 자녀폭력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방통위원장의 자격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그래서 가족 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후보자가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시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더라도 일단은 좀 전제됐고 바닥에 흐르는 정서 자체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무슨 일이 여기서 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할 거다. 이게 굉장히 저는 정서적으로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인사청문회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논란이 됐던 게 자녀 학폭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하는 뭐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 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여기서 사실 뭐 내용을 다루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학폭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진술서 학생들의 진술서가 진술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서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학교 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증거가 없다 말이니까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학폭 문제는 당시에는 난 잘 몰랐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로 그런 기조로 했어요. 그리고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은 집권 초기에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몇 번 받아봤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걸로 계속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마 야당에서 매섭게 그걸 물고 늘어졌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후보자가 굉장히 경륜이 많아서 잘 빠져나간 겁니까? 아니면 야당이 잘 그걸 유도를 잘 못한 겁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 지금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노무현 의원은 이 당시 청문회 대상들이 아파하건 안 아파하건
질문에서 이미 국민들이 공감을 했어요. 네. 질문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당사자가 아무리 부인한다 그래도 철저하게 당시 상황들 과정들을 다 준비를 해와서 당사자가 말을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철저한 준비와 함께 그 답을 이끌어냈거든요. 당황한 것도 이끌어내고 네.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학폭 문제 다시 되돌아와 보죠. 학폭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학폭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예. 피해자가 지금 나서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고 나는 용서를 아직 할 수가 없다라고 만약에 증언이거나 나온다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뭐 질문도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그냥 분노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관 후보자의 아들 문제는 달라요. 정순신 경찰 전 그 국장과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본부 내정자하고도 네. 진짜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순신 아들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증언도 했고 네. 그다음에 법정까지도 나섰어요. 증언하고 또 복수의 피해자들의 내용들이 다 당사자들이 나섰고요. 네. 자,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면 지금 당사자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진술에 관해서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화까지도 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했다라는 게 일관된 내용인데 네. 만약 이것이 이동관 후보 측이나 혹은 이동관 아들의 주장이 다르다면 피해자가 또다시 나섰어야 돼요. 예. 또 다른 복수의 피해자가 나섰어야 됐는데 예. 이 문제가 4년 그러니까 발생한 지 4년 만에 드러나게 된 건 하나하고 전 교사이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사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 중립적 위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예. 당시에도 강민정 그 하나고로 그만두고 강민정 의원 보좌관을 했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갔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칼럼을 썼다는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고 전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다시 폭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사람의 현재 정치적 위치를 따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네네.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까지 학폭과 아직도 다르다라는 예. 겁니다.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배종찬 소장께 발언 기회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학폭 피해받았다고 한 학생은 4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은 그때 바로 피해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의했고 내 피해자 입장 생각해서 이 문제 더 공론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이동관 후보자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나머지 3명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교조 교사라고 하는 이번 사안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교사 말고 담임 교사, 상당 교사 2명이 당시에는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주장하고 나섰고 여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고 그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가 온 걸 그냥 친분에 따른 그냥 개인적 부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외압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 2가지만 좀 명확하게 되면 학폭 문제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4번째부터 하죠.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관 후보자의 권력, 갑질이 바로 학폭을 덮으려고 하거나 외압을 줬다라는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실이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네. 그럼 그 김승유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으로서 외압이 성공을 했나요? 즉 전학 조치가 덮어졌나요? 그렇지 않고 전학했어요. 그건 교장이 아니야 그건 전혀 외압이 아니고 어쨌든 결정된 부분이므로 그냥 전학 조치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갑질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성공하지 아니한 갑질이 갑질이냐 아니냐는 그런 논제도 있지만 아니, 두 근데 번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 생기부에 기록이 안 남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학폭위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네. 학폭위라는 것이 학칙과 아까 이 교육부와 관련해서 학폭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지금 1월 달에 이 사건이 터지고 4개월 후인 5월 달부터 이 개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네. 즉,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이지 학폭이라는 개념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배종찬 소장 말씀. 전형적인 정치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후보자나
어떤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학교 폭력이 이 정도라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제 여론의 또 반발의 사태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 학교 폭력의 정도가 뭐 온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이동관 후보자 사퇴하라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은 제가 그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건 청문회 가기 전부터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한 거예요. 이번 청문회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론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만약에 무너졌다. 35% 되는 이 단단한 지지층이 무너져서 한 10몇 %로 내려가면서 아유 이동관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면 대통령의 마음이 흔들렸겠죠.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이 땡땡한 35% 지지층은 안 움직여요. 네. 그럼 뭐냐면 네.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는 자꾸만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연관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나 국민의힘이나 또 임명권자는 이동관 후보자를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도 포함해서 무관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관 후보자를 연관시키려는 것을 계속해서 무관하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파헤쳐서 뭔가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 문건 처음에 한두 개 본 듯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한데 에이 그건 뭐 모르겠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뭐 어떻게 또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지금 그걸 갖다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잡아낸다?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 정말 온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대통령 지지율을 근본부터 흔들 정도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임명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얘기에서 갑자기 또 이제 어차피 임명할 거였다 이런 얘기로 가버리니까 얘기가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뭐 학폭 문제 넘어가고 뭐 아까 이제 이른바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바로 직속 기구니까. 근데 대통령의 홍보수석실에 있었고 언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따라서 국정원이 작성했다. 그리고 또 뭐 이른바 MBC IO라고 하는 국정원 출입이 그 작성해서 홍보수석실이나 대변인실에 보고했다든가 이런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문건상으로는 확인이 되는 건데 난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시 국정원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에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것과 관련돼서 왜 이런 문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을까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그것을 이유를 생각을 한다면 네. 바로 광우병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념의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쪽 그 진보 진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많이 당시에 보였기 때문에 네. 보수 우파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왜 당선시켰어? 라고 불만을 가질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실용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우병 사태를 맞이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수개월 동안에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보고 또 네. 결과적으로 광우병이 그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예. 큰 어떤 영향이 없었다는 걸 입증이 되면서부터 이게 언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는 것이 지금 정권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때 자신이 그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나섰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에도 몇 가지 어떤 지시들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중에
국정에서도 그런 어떤 증언들 광우병 운운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 절박했던 어떤 상황들을 변명처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댓글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좀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저는 다시 되돌아와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처음부터 국정원에 좌지우지하고 국정원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러한 문건을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어떤 당시 상황이었을까? 저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받아보고 또 보고도 하고 사실 누구야 이동관 홍보수석이 대변인에서 홍보수석 간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참 아꼈고 아낀 이유가 브리프.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핵심적인 어떤 내용으로 당시 언론 상황들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회를 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일부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주체적으로 그런 어떤 문건을 작성하는 어떤 주도적인 입장이었느냐? 그건 당시의 어떤 권력 구조라든지 원세훈 국정원장의 그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주도는 국정원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주도는 국정원이 했지만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그 문건 자체도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해석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처음에 한두 건은 내가 받아봤다. 직접적으로 받아봤다. 초기에. 그다음에 그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지시라거나 뭐 본 기억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무조건 다 이동관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 어느 정도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당시에 이 권력을 생각한다면 뭐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표현이라고 배종찬 소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부 감사를 하거나 또는 검찰 수사를 할 때 보면은 뭐 국정원이든 또는 국정원이든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문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관련된 문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건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문건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인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언론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준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일단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을 작성했던 VIP 대통령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청문회에서 답변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본 직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치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무관하거나 모르겠다. 잘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당연시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당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당연하다. 이건 직무의 일환이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예요. 근데 장제원 위원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통화해도 되죠. 근데 정말 우리 그러면 언제 관제에서 밥 한번 먹을까요? 그런 거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어떤 정치적이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그런데 어떤 내용인데 이게 압력이나 또는 압박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지금 이 문건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문제시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결격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후보자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무관하다. 또 어떤 문건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언론사 뭐 사주나 사장한테 전화하는 거는 문제 없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전화를 해서 뭘 하라 마라라고 해서 사장이 그것을 듣고 편집권을 침해하는 지금 사회인가요? 지금 언론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경향이 사주가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편집국장을 불러서 야 대통령한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우리 기사 빼 해서 편집국장이 기사를 뺄 수 있는 지금 구조인가요? 즉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그런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직접적으로 압박을 넣었던 시대는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세무조사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 다른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이것은 언론 탄압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그랬어요. 세무조사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요. 또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사주를 구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언론인이나 그런 또는 기자협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언론 탄압이다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것을 비판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면 언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포지티브하잖아요. 좋은 그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를 하는 것과 너네는 한번 맛 좀 봐야 돼 하고 세무조사를 해서 지금 구속시킨 것과 어떤 게 더 언론에 영향을 행사한 거죠? 아니 저도 이거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전화를 하는 쪽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쪽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는 쪽은 야 내일 3시까지 와 이야기하면 말을 한 사람은 3시까지 안 오면 혼내주겠다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받는 사람은 또 정말 혼내주는 거 이상으로 인사 고가 평가에도 영향을 줄 거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되기도 전에 KBS 이사 교체 또 MBC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에 영향을 주는 박문진 이사 교체 그다음에 지금 어제였습니까? 그저께였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제 정현주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해촉. 카드 많이 썼네. 출퇴근 왜 제대로 건태제 안 지켜. 이게 이제 경고사항은 될 수 있다고 한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두 분이 막 질문하시면서 강규형 이사라고 아세요? 저 KBS 이사입니다. 명지대 교수였고요. 5년 전입니다. 당시에 KBS 이사들을 압박을 넣어서 모든 당시 한나라당이 지금 천거한 이사들 스스로 물러났어요. 어떤 지경이었냐면 그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사들 집에 찾아가 갖고 이 카메라 들이대고 거기에서 못 견뎌서 네네. 막 나갔는데 강규영 이사만 난 싸우겠다 해보겠다 난 계속 이사직을 하겠다 해서 강규영 이사를 쫓아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500원의 김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법인카드로. 지금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쓴 금액은 수백만 원입니다. 한 번에 그것도 그 한 음식점에서. 그렇다면 2,500원짜리 김밥을 먹은 것과 수백만 원의 중국집 그 법인카드와 어떻게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소장께서 답변을 주셔야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강규영 이사가 그때 억울했다. 말 그대로 진보 정권에 당했다. 이 김밥의 눈물이다. 그러면 짜장면으로 보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짜장면대로 중국집과 분식집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분식집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때 강규영 이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네.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남영진 이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영진 이사장도 교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짜장면에 복수예요.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영진 이사장은 남영진 이사장대로 사안을 다룰 일이고 강규영 이사가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억울한 그 점은 어떤 식으로 풀든지 해명하고 해소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토론이 뜨거워지는 걸 제가 중간에서 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지경이 갑자기 됐는데요. 배가 고파져요. 짜장면 김밥 얘기하니까. 네. 중국집과 분식집 대결이었나요? 그거는 제가 그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연말에 이사장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회식한 걸 연말 회식 비용을 낸 것이다. 근데 그걸 짜장면으로 나눠가지고 회식 비용을 계산하니까 짜장면을 몇백 그릇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거 하나만 만약에 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임명 강행하면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또 그럴 경우에는 전국 흐름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거라고 보십니까? 5년 전에 5년여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그 청문회 그 부적격이나 혹은 청문회 채택을 하지 아니한 야당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임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야당이 반대한 인사를 임명을 하니까 더 잘하더군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나중에 화가 될 것이다. 도리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사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기록을 계속 경신할 거예요.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완전히 일상화가 돼 버렸어요. 예. 저는 뭐 전 정권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이 정권이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 유명무실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다시 뭐 임명을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여론조사가 출렁거리지 않거든요. 네. 인사청문회 자체가 완전히 유명무실화돼 버렸어요.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편찬 말씀. 저는 이게 무작정 충돌로 가면 이동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총선 결과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3년입니까 구현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역사와 또 대한민국의 또 성장과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부나 이 진보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또 마음이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또 정치적인 또 해석을 한다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분명히 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가 뭐 위원장이 될 거라는 기정사실이 된다 하더라도 반문재인 정책으로 가지 마라. 또 왜냐하면 또 다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앙금이 남고 또 다른 또 반 대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친미디어 정책으로 가라. 정말 오히려 미디어를 다 좋게 뭔가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합리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가야 이동관 후보자도 위원장이 되더라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도 더 보탬이 될 거라는 뭐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조언으로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동관 후보자가 정책적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미디어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민영화 문제도 언급을 했고 뭐 수신료 문제도 언급을 했고 방송사가 굉장히 균형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언론계나 방송계 뭐 다 전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13시간이 넘는 조사 마쳤다고 하는데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식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 받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또 국회 회기 조정 문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식당 예약하느냐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한동훈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뭐 굳이 코멘트 뭐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고요. 네. 생각이 안 들고 필요성은 생각이 안 들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은 또 예고된 수순이거든요. 그리고 또 회기 중에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예상된 것이지만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리거든요. 제가 네네. 수치는 굳이 말씀 안 예. 드립니다만 특히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면 승부를 할 때가 됐다. 이재명 대표가 정면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검찰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정면 승부를 한다면 검찰이 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면 됩니다. 뭐 회기 전에 하라, 회기 후에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면 승부가 아니죠. 정면 승부는 뭐냐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건 뭐냐면 검찰이 어느 시기에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뭘 하든 나는 죄가 없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난 법원에 가는 거다라는 그런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에 나 언제 구속영장 청구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즉 진짜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유 나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검찰이 회기 전에 하든 회기 후에 하든 회기 후에 하든 아까 회기 중에 하더라도 아니 나 진짜 이번에 가결시켜 달라. 당론으로 정해 달라. 나는 당신들이 가결해 준 것을 힘을 받아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겠다. 이게 옳은 건데 그것도 아까 회기 전에 해달라, 회기 후에 해달라 이런 것 자체가 당당하지 않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이종건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잠시 뒤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일 양국 정상과 정상회